황금 덩어리를 찾기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오는 기회는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M7 같은 주식을 사는 데서 온다. 그러면 안정적으로는 M7 주식을 사지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려면 M7이 어떤 기업을 앞으로 인수합병하겠느냐? 자, 이번에 박사님께서 자본주의 적은 자본주의라는 굉장히 두꺼운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이제 출간하셔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책에서도 메가 트렌드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21세기를 뒤흔들 3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다고요. 네. 요거 어떤 걸까요? 어제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뭐든지 씨앗을 뿌려놓은 게 있어야지 그 씨앗에서 뭐 줄기도 나오고 싹도 트고 해서 열매를 맺고 과일도 맺고 하는데 지금 인류가 무슨 싹을 뿌려놨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일까 일본 사람일까 중국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유럽이었을까 미국이었을까? 지금 미국 아닌가요? 20세기 이후에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도 있고 수많은 밸리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과학의 총화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들이 자본시장에도 들어와 있는 그래서 과학과 기술, 자본시장, 경제 이런 모든 것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가는 미국인데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그 추진력,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을 때에 그 트렌드는 우주 항공 산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는 지구 안에서의 이야기만을 다루었지만 먼 미래에는 아마 우주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요. 네, 그게 이제 지구 비즈니스에서 지구 우주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인프라 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가 첫 번째 메가 트렌드.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면 촉이 있거나 감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자본시장에서도 어떤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주를 향해서 나가면은 거기에 필요한 로켓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달나라든 화성이든 앞으로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부자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프트웨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과학기술이 이제 추세적으로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주 로켓이 광속도로 가지 않으면은 광년으로도 수백 년이 떨어져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그것까지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빛의 속도로 로켓이 날아간다고 했을 때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컴퓨팅에 관련된 내용이든 정보에 관련 내용은 광속으로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덩달아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I 4.0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먼저는 책에서 뭐 I 5.0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I 7.0까지는 가지 않을까. 거기에 필요한 각종 네트워크 시스템,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래에 생각하는 웹 3.0의 시대, 양자 컴퓨팅의 시대, 그 다음에 6G, 7G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을 또 다른 하나의 트렌드로 제가 놓고 봤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지금 저희들이 공자왈, 맹자왈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거든요, 학생들을. 경제학 원론이다부터 시작해서 노동경제, 계량경제 뭐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미래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뭐 저들 세대와 MZ세대를 비교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엄청나게 편차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세상의 변화, 문명의 변화가 사고와 가치의 차이를 뭐 나타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경제학이라는 개념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뭐 완전 경쟁, 독과점의 어떤 뭐 피해 이런 것보다는 인류의 효용, 인류의 생존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주 시대로 간다 그러면 생존이 우선이지 뭐 경쟁이 우선은 아닐 것 같거든요. 먼저 살고 봐야 그 다음에 뭐 경쟁을 할 거니까. 그래서 미래 경제학이나 사회학, 심리학, 사회과학도 아마 이런 생존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책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했을 때 인류는 생존과 이동과 이 동화라고 하는 세 박자를 늘 맞추려고 해왔다. 그래서 이 생존과 이동, 그리고 이동과 한 곳에서 새로운 집단과 사회와의 동화,
이런 변화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왔고 부족 사회, 부족 국가, 국가 그리고 현재의 현대 국가 체제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생존과 이동과 둥화. 그러면 생존과 이동 사이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생존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왜냐 그러면 한쪽에서 생존을 했을 때 이 규모가 점점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뭐 농경 생활하는 민족도 있을 것이고 수렵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수렵하는 쪽은 일종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나 뭐 구석기부터 신석기, 청동기로 옮겨가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불 만들고 돌 만들어서 새로운 생산 체제를 만들었다. 그럼 생산량이 늘어났다. 그럼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후 환경이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미래의 사냥감을 계속 보장해 줄 것이냐 아니면 농경 문화를 계속 유지하도록 홍수나 이런 수리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이제 이동을 고민해 보겠죠. 그 당시에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달나라로 간다는 생각과 비슷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존을 위해서 다른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서 갈 수도 있고 또 인구의 규모가 늘어나고 팽창을 하니까 결국 사람들의 규모가 늘어나고 팽창을 하면 옆집 마을의 소식도 덩달아서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옆집은 어떻게 살더라? 옆집은 뭐 공기가 더 좋고 물이 더 맑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인간의 본능 쪽에 또 하나의 있는 내용이 야망과 욕심이거든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으로 가서 침범을 하든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합치든지 이제 그런 형태의 또 이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간이 지구에서 이제 우주로 가는 것도 그런 현상 중 하나인 건데, 근데 지금의 AI가 우주 항공의 비즈니스를 위한 시작이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이 광속으로 날아가는 그런 로켓 안에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뭐 우리가 스타트rek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1960년대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TV 드라마입니다. 스타트rek이.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1960년대에 우리가 한참 경제개발 도상에 있을 때 우주 시대를 생각하는 상상하는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런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온의 변화, 그러니까 이온의 이동이죠. 사람 몸을 모든 원소를 분리해서 다른 행성으로 보내서 거기서 어떤 탐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었는데 AI가 왜 우주 시대의 중요한 그 툴이냐면 사람들이 우주 비행선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 그래도 광속이라고 하는 그 속도, 시간 개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빠르게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결정하게 하도록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날아가는 속도가 뭐 외부 저항이 어떻다 이런 판단 모든 것들이 지금은 센서로 작동이 되는데 그런 센서의 기능이 훨씬 더 앞서갈 시대쯤이 돼야지만 결국 우주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단순히 뭐 챗GPT를 통해서 한국말 지금 곽수종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를 중국어로 동시 통역해봐. 이 정도의 수준이지만 미래는 제 뇌세포가 생각하는 어떤 감성, 지각의 내용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타이핑하다 보면은 웬만한 글자는 미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까지 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까지도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AI 시대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뭐 번역, 뭐 생성형 GPT 정도, AI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미래는 우주 시대를 대비한 하나의 과학 기술의 인프라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구 우주 시대의 서막은 2050년 이후에 시작된다고요? 2050년쯤 되면은 AI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류의 어떤 문명적 진화가 일단은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단계가 1단계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미 에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스타트rek이라든지 스페이스X 산업의 우주항공국과의 연계된 사업에 진행되는 속도를 이렇게 비춰보면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달이라고 하는 전초기지, 전진기지라고 해야 되겠죠. 전진기지의 어떤 건설에 대한 결정은 아마 그때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 많은 분들이 또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한다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에론 머스크한테 물었어요. 당신 화성에 가면
물이 필요하고 공기도 바꿔야 되는데 물이 없지 않냐. 그리고 화성까지 가는 연료 어떡하냐. 그러니까 에론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 우리 김 작가님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회자에게 달나라 남극에 보니까 그 지하에 빙하가 많더라. 그 얼음 깨면 열을 가열하면 뭐가 나오지? 그렇지. 수소와 산소가 나오지. 그럼 수소를 땡겨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수소의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달나라에서 화성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럼 화성에 가면 당신이 말한 대로 지금 물도 없고 공기도 없다. 그럼 이거를 빨리 물을 만들고 생명이 만들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줄까? 빨리 해줄까? 느리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빠르게 하는 방법이 뭐지? 그러니까 간단해. 뭡니까? 그러니까 하이드로닉 어토믹 밤, 수소폭탄을 한 3개 정도 북극에 떨어뜨리면 폭발시키면 화성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 나름대로 나사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많은 화성에 관한 정보는 나사가 이미 탐색을 해서 갖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2050년쯤이 되면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중국몽 시진핑의 1949년 중국이 공산당화가 되면서 10월 1일 이제 모 대통령이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중공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100년이 지난 2050년부터는 미국을 능가하겠다라는 꿈을 가지지만 미국은 중국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애들아,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툴 시간도 없고 지금 밖으로 내다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뭐 알아서 해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들은 걸 바탕으로 이제 투자에 좀 접목을 하면 뭐 우주 로켓이나 기부자재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기는 하는데 그 제 책에 408쪽에 보시면 제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처음 IPO, 그러니까 상장을 했을 당시에 내가 만약에 $10,000를 구입을 했다. $10,000치 주식을 구입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4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얼마쯤 되어 있을까? 애플은 한 30년 지난 지금 얼마쯤 되어 있을까를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1980년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시장을 처음 개장할 때 뭐 13불이었다. 그때 13불 가격으로 $10,000치를 샀을 때 지금 내가 하나도 팔지 않고 그때부터 계속 나온 유상증자, 무상증자 받고 배당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지금 가치가 얼마쯤일까라고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 계산을 놓고 보시면 여러분 안 믿어지실 겁니다.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1,000만 원 주고 산 가치가 지금 가치로 60억이 넘어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제 책에 읽어보시면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 책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60억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관점 여러 가지에서 볼 수 있잖아요. 뭐 단기적인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장기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성향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를 못하는 성향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상상력입니다. 지금 김 작가님 스튜디오와 같은 이런 스튜디오에 컴퓨터 스크린을 한 20-30개 갖다 놓고 작전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늘 생각을 해요. 주식 작전. 있겠죠. 우리 영화에서 본 적도 있고 실제로도 기사에 가끔씩 나오고. 이제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장기 트레이딩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분들이 투자한 그 스크린의 가치와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자기 나름대로 매수창에 1111 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모양을 보고 움직이지 않을 사람들은 없거든요. 우리가 언론을 보더라도 언론에서 웬만한 뉴스를 뭐 팩트체크 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팩트체크도 그거는 진실에 가깝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팩트라는 것도 사실인 거를 확인한 것이지 그 사실이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 거는 확인을 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면 어떤 사연인지 어떻게 압니까? 부부싸움 했다 한 거는 맞죠. 근데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하는 그 진실을 밝혀내는 건 당사자가 아니면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것도 당사자들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합리화를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저는 팩트체크라는 뭐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시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숏텀 트레이딩을 경쟁을 하면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롱텀으로 갑니다. 롱텀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 만약에 지금 보통 요즘 한 30세에 직장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럼 30세 직장을 가지셨을 때 우리가 국민연금을 이제 자동적으로 4대 연금이니까 들지 않습니까? 4대 보험으로. 근데 그 중에 일부
그와 비슷한 동률로 내가 만약에 매년 주식을 일정 액수를 월별로 사모은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제 책의 408쪽이 보여주는 게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30년, 20년 뒤에 내가 계속해서 월 30만 원씩 적금 들듯이 뭐 애플이든 어떤 미국이 생각하는 주식을 사모았는데 그러면 30년 뒤에 찾아봤을 때 그것이 내가 낸 국민연금의 액수와 내가 주식에 저축해서 40년, 30년 동안 투자했던 액수가 같을까 다를까? 그럼 저는 다르다고 보고 훨씬 더 주식에 투자해서 3, 40년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클 거라고 보고 물론 뭐 동전주라든지 이상한 주에 주식 투자한 거 말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앞으로 우주 시대에 덩달아서 같이 트렌드로 나갈 과학 기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잡고 이 과학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룹들,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기업이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본다면 제대로 선택한다면 조건은 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업들 찾는 게. 지금 뭐 M7 이야기 하잖아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뭐 알파벳, 그죠? 메타, 그다음에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다 M7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AI가 꼭지점에 있다면 이런 M7들은 중간 피라미드의 중간 단계거든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AI의 기능을 직접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요 AI의 꼭지점에 있는 AI의 중간 단계에 있는 피라미드의 M7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30만 원씩 계속 월로 투자를 한다. 적금 들듯이. 그랬을 경우에 이게 미래의 3, 40년 뒤에는 얼마만큼 가치가 되어 있을까? 저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하부 구조, 말씀에 나온 김에 이 피라미드 구조 하부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김 작가님께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훌륭하신 김 작가님한테 뭐 여쭤보면 물어보지 말고 네가 이야기하라 이럴 수도 있는데 하부 구조에 뭐가 있을지 혹시 생각하시겠습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네, 데이터 센터 있겠죠.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피라미드의 제일 하부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말씀드렸던 것도 대한민국 요즘 AI 열풍이잖아요. 누구나 뭐 AI의 책도 요즘 AI 책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있냐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그냥 뒷짐지고 있는데 AI야 꽃을 피워라 그러면 AI 꽃이 핍니까? 안 피죠. 무언가를 뿌려놓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야지만 AI가 싹을 틔우고 그 중에서도 10개 중에 9개는 뭐 죽든지 1개가 AI 데이터를 먹고 자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노력을 과연 대한민국이 했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가분들이 도대체 AI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AI 관련주다라고 시장에 소문이 나면 앞뒤 안 뒤돌아보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면 노파심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이면에서는 공부를 좀 철저히 하자. 너무 진리는 간단하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데 대한민국이 AI 투자한 적 없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각종 저는 지금 KB금융에 이사를 지냈던 한 여성분하고 제 방송에서 대화를 하다가 놀랐어요. KB금융 같은 곳에서는 금융 데이터를 상당히 중요시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융 데이터에 대부분 AI에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한데 그런 국민들이 저는 충분히 AI 쪽에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M7에 비견되는 어떤 플랫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거를 잡아내는 역할을 우리 기업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기업이든 누가 기업이 나와서 뭐 스타트업도 괜찮고 벤처도 나와서 AI의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창업하거나 꽃을 피우도록 정부가 리딩을 하고 학교가 인재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박사님 여쭤봐야 되는 게 지금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그러면 한국 AI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한국과 미국에서는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강연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한국 기업에겐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한 기업이 제가 $10,000를 투자를 해놨더니 지금 그게 얼마냐면 65억이에요. 비트코인 2013년도에 만약에 2008년도 아니고 2013년도에 제가 $10,000치를 사면 여기 책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가치가 얼마냐면 수십억이에요. 20억이 넘어요. 예.
한 개도 안 팔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렇죠. 해킹도 안 당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나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리스크 안전적인 자산을 지킨다는 안전적인 관점과 내가 투자했던 돈이 그만한 투자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 확률이 한국 시장이 많을까 미국 시장이 많을까 중국 시장이 많을까 베트남 시장이 많을까 일본 시장이 많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 답은 미국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학개미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늘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저보고 한국 증시 투자할래 미국 증시 투자할래 그러면 저는 한국 증시는 쳐다도 안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국을 싫어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투자자적 관점에서 나의 개인적 투자의 인센티브와 모티베이션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면 너 어디다 투자할래? 그러면 저는 미국까지 한국에는 1원도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어지는 거는 지금 아까 전에 M7 말씀해 주신 것들 네. 뭐 애플, 아마존, 구글, MS, 뭐 테슬라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지금 글로벌 빅테크 종목에 투자하자는 얘기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중소형 그 AI 이제 우주 관련된 것들을 지금 예전에 애플, 아마존, 구글, MS가 상장할 때 네. 그때 $10,000에 투자할 때 60억이 된 것처럼 네. 그런 걸 찾자는 건지 예. 아니면 플러스 거기 나가서 사실은 이제는 자본이 있는 기업들이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고 더 큰 것들을 먹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올라가기도 쉽지 않으니까 네. 그냥 빅테크들이 더 앞으로도 계속 빅테크가 될 테니까 역시 지금은 이미 커졌어도 빅테크인 건가요? 역시 김 작가님이 질문이 예리하시네요.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방금 주신 질문이 간단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청자분이 상당히 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델리킷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감한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M7 지금 말씀드린 M7이 망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작다고 봅니다. 그렇죠. 거의 없겠죠. 예.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의 가치보다 앞으로 3, 40년 뒤에 수십 배, 수백 배 할 가능성보다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또 다른 MS와 아마존과 애플 같은 기업들이 어딘가에는 스탠포드든 버클리든 뭐 예일이든 하버드든 MIT든 칼텍이든 꾸물떡꾸물떡거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찾기가 우리로서는 어렵잖아요. 못 찾죠. 근데 최근에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이방 아시죠? 레이방. 레이방? 안경, 선글라스, 레이방 안경. 네.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 기업을 주식을 5%가 메타가 인수를 했어요. 왜 인수했을까요? 왜 VR, 뭐 AR 이런 쪽인가요? 그렇죠. 레이방이 개발한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에 메타가 앞으로 얘들을 인수를 하면 우리가 상당히 다른 기술, 우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메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어떤 메타버스의 세상을 열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에서 지난주에 5%의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구글이 또 어떤 기업을,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찾아보시라고. 예. 그냥 저희들이 막 이야기하는 데서 생걸로 로우 피쉬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기억이 오래 남으시니까 좀 교만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구글이 최근에 또 한 기업을 이렇게 살짝 건드리고 있어요. W로 시작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또 스타트업이에요. 벤처고.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시면 좋은 말씀이신 게 중소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토양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밭은. 그 다음에 이 밭은 이렇게 물 주고 기름 비료 주고 하면 이렇게 쑥쑥쑥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있던 밭에 있는 주인들이 가끔마다 이렇게 한번 둘러봐요. 여기 어떤 가지가 있나 오이가 있나. 아, 이번 철에는 오이 냉채국을 먹고 싶은데 오이가 좀 다른 형태 없나 이런 식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 특이한 작물인데 저거 어떤 작물이지? 설명을 들어봐요. 그리고 그 설명이 괜찮으면 그 종자 좀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나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 이게 이제 팔 수 있겠구나. 그러면 종자값을 비싸게 부르지 않겠어요? 싸게는 안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농부일 경우에는 뭐 아유 그냥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지만 웬만한 미국에서 자본시장에서 그렇게 무지한 분들 없어 비싸게 부르겠죠? 그럼 이제 인수를 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의 주식이 이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뭐 100대 1이든 20대 1이든 주식으로 인수할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인수할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기업의 비상장 주주들은 그 돈을 받아서 현금화 시키거나 아니면 이 기업 주식으로 변환시키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작은 벤처 스타트업을
찾기는 우리로서는 현지에 있지 않으니까 현지 사람들도 찾기 어려운데 그렇지만 미국에서 그 비즈니스에 속한 사람들은 대충 다 알아요. 어떤 기업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 맞아. M7 같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럼요. 그런 회사를 우리가 가는 게 안전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 기업은 잭팟 기업이지 않겠어요. 터질 확률이 있겠죠. 터지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저는 최근에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우주 항공 산업이라고 하면 로켓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가 뭐 30만 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 30만 개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적어도 한 1000개, 2000개는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필요한 광학 기술, 센서 기술, 금속 뭐 융합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술들을 첨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미래에는 결국 빛을 볼 건데 방금 말씀하신 M7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을 놔둘 리가 없죠. 조금씩 돈을 투자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BYD에 주식 투자했다가 6조 원인가 뭐 벌고 이제는 팔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하나의 시그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6조 원 벌 때까지 몇 년 동안 그 BYD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젠슨 황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빌리러 다닐 때 일본 기업 한 사람이 500만 달러를 쾌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 500만 달러가 지금 얼마겠어요? 엔비디아가 3조 달러를 넘어가니 많이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 황금 덩어리를 찾기는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오는 기회는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M7 같은 주식을 사는 데서 온다. 그러면 안정적으로는 M7 주식을 사지만 내가 조금 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이려면 M7이 어떤 기업을 앞으로 인수합병하겠느냐를 찾아다니다 보면 그 기업이 나오지 않겠냐. 잘 모르겠으면 M7 사고 조금 더 공부하고 이제 베팅할 거면 이제 M7이 투자한 회사 중에 좀 자기가 찾아봐서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투자하면 된다는 건데 오늘 말씀 들으면 AI도 앞으로 가는 빅 트렌드 그다음에 우주항공이고 하면 M7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럼 테슬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M7에서 AI 꼭지점에 가는 요 M7 중간 그룹들 중에서 탑은 테슬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전기자동차에만 집중하고 계시지만 스페이스X 산업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우주 궤도 4000km 이상 상공에 인공위성을 뭐 4000개인가요? 4만 개 정도를 띄우겠다. 지구를 감아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정보통신 사업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모이는 데이터가 얼마겠습니까, 대체? 그리고 여러분 샌드박스 같은 그 메타버스나 NFT 이야기를 들으실 때 샌드박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샌드박스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거든요. 그 파는 거 보셨어요? 1cm, 1cm, 원바이원 정사각형 부지를 팔아요. 땅을 팔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주에 만약에 스페이스X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지구 궤도의 란지튜드, 레티튜드, 경도, 위도 정도는 1cm, 1cm, 세로 가로 세로 그런 형태의 바둑판 형태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